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 지난번에 우리 미국의 연기자 에드윈 부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에드윈 부스의 동생이 1865년 공연을 관람하던 링컨 대통령이 을 살해했던 그런 에드윈 부스의 동생 존 윌크스 부스입니다. 그래, 에드윈 부스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어, 저작거리에 소란스럽고 번다한 인간의 내면의 따리를 틀고 있는 어둠이라는 현실과 그 어둠을 넘어선 초월적 빛의 현실이라는 양가적 현상을 연기를 통해 체현하려 했던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로서 에드윈 부스의 에, 모습이 풍모가 사진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적어도 나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함께 보고 싶었어요. 예. 자, 그럼 오늘은 47번째 아구스트 린드베리와 에르메테 자코니입니다. 아구스트 린드베리의 사진이고요. 1850년경부터 극작을 시작한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이 1879년 발표한 인용의 집은 하나의 사건이었죠. 사실 1867년 작품 페르긴트의 경우에도 분명한 것처럼 입센의 작품 세계에는 상징주의적이라 할 만한 독특한 풍치가 스며들어 있곤 하지만 어쨌든 별 이견 없이 사람들은 그를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창시자라 부르죠. 입센의 사실주의 연극 이전에도 연기사적 측면에서 사실주의적 스타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경향이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입센의 연기 스타일에 있어 1800년대를 관통하는 이런 경향의 하나의 응결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스콰이어 뱅크로프트의 사진입니다. 1865년 영국의 젊은 연기자 스콰이어 뱅크로프트는 단조로운 무대를 벗어나 좀 더 의미 있는 연기를 열망하는 여성 연기자 메리 밀튼을 만나는데요. 의기가 투합한 둘은 저작거리에서 멜로드라마가 전문이던 스칼라 극장을 빌립니다. 둘은 먼지구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이 극장을 쾌적하게 개조해서 황태자 극장이라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둘은 부부가 됩니다. 뱅크로프트 부부는 실패한 연기자이자 별 볼 일 없던 멜로드라마 작가 토마스 윌리엄 로버츠에게서 감춰진 능력을 봅니다. 그래 이 세 사람은 조용한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 관객의 취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객은 처음으로 무대에서 차를 마신다든지 푸딩을 만드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를 보게 되죠. 연기자들도 이웃에서 볼 법한 사람들이며 대사도 거리에서 들을 법한 말들입니다. 연기자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듯 싶은 대사를 통해 역할의 성격을 드러내는데요. 일부 비평가들은 그들의 작업을 경멸조로 거실 코미디라거나 컵과 컵받침 드라마라 부릅니다. 그러나 조지 버나드 쇼나 WC 길버트 같은 극작가들에게 이들의 작업은 새로운 시대의 태동을 알리는 천둥소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기와 연극에 이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사회, 계급, 학교 등과 같은 로버츠의 희곡들에는 사회가 사람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사실주의적 문제의식이 엿보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지에나 디마 피스가 했던 시도들과 비슷한 성격의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버슨의 열정과 헌신에 매혹된 뱅크로프트 부부는 그에게 무대를 통제할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요. 개개 연기자 중심의 산만한 진행에서 로버슨은 연기자들에게 작품 전체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고 연기자들의 자기중심적 몸짓들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앙상블과 같은 근대적인 무대 연출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로버슨의 무대 작업은 쇼나 길버트의 작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뱅크로프트 부부는 저작거리의 경쟁극장이던 헤이마켓 극장을 사들여서 긴 나무자들이 놓여있던 무대와 피트를
쾌적한 쿠션과 융단이 깔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렇게 피트가 스토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로버스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요. 벤크로프트 부부는 40대에 이른 나이에 은퇴하죠. 스콰이어 벤크로프트가 로버슨을 만났다면 스웨덴의 연기자 아우구스트 린드베리는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을 만납니다. 1846년 묘지지기의 아들로 태어난 아우구스트 린드베리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는데요. 어린 나이에 홀로 스톡홀름에 올라온 그는 식당에서 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저녁 극장에서 한여름밤의 꿈을 봅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린드베리는 1865년 스톡홀름 왕립극단의 연기학교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연기학교를 마치고 지방극단을 전전하다 1871년 스톡홀름에 돌아와 보통 드라마텐이라 불리는 스웨덴 왕립극단에 입단합니다. 1871년 데뷔 공연에서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영국의 극작가 리차드 셰리단을 연기하죠. 1875년 반년 정도 파리에 체류할 기회를 잡은 그는 살르 벙따두르 극장에서 공연하던 이탈리아 연기자 에르네스토 로시의 햄릿 연기를 보게 됩니다. 로시에 의해 연기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 린드베리는 새로운 연기자 세대의 대표적인 햄릿 연기자로 발돋움하죠. 스칸디나비아에서 인상적인 셰익스피어 연기자로 서서히 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린드베리는 1882년 자신의 극단을 세웁니다. 다른 기존의 극단들과 자신의 극단을 차별화할 만한 새로운 작품을 찾던 린드베리는 1883년 작품의 파격성으로 인해 모든 극단에서 감히 무대에 올리지 못한 입센의 1881년 작품 유령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 작품에서 오스발드를 연기한 린드베리의 성공은 엄청난 것이어서요. 스칸디나비아 순회 공연에 나선 그는 1년 동안 100번 정도 오스발드로 무대에 섭니다. 유령에 이어 린드베리는 연속해서 입센의 1884년 작품 드로리와 1886년 작품 로스메스 홀룸을 무대에 올리죠. 드로리에서 얄말의 액달과 로스메스 홀룸에서 로스메를 연기한 린드베리는 이전에는 입센을 거부했던 극장들과 관객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입센의 작품들을 통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공연해오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실주의적 경향의 연기에 도전했던 린드베리이지만요. 그러는 중에도 셰익스피어를 위시해서 일련의 고전적인 작품들에 새롭게 접근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린드베리는 말년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괴테의 파우스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렉스, 입센의 페르긴트 같은 작품들을 1인극으로 개작해 스칸디나비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둡니다. 내 생각에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로서 아우구스트 린드베리는 일생을 통틀어 연기를 통해 자신의 지평을 넓히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바람직한 연기자의 한 전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트 린드베리가 입센의 유령을 처음 유럽에 무대에 올린 1883년 폴란드 출신의 연기자 헬레나 모제스카는 미국에서 입센의 인형의 집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립니다. 헬레네 모제스카의 사진입니다. 모제스카가 폴란드 바르샤바 연극계 중심으로 활동하던 1860년대 중엽 폴란드는 러시아와 프러시아 사이에서 굴욕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모제스카에게 폴란드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바친 17명의 학생들이 러시아 압력에 의해 퇴학당하고요. 그중 한 학생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폴란드에서 버티기 힘들어진 모제스카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고요. 미국에서 다시 무대에 선 모제스카는 아름다움과 기품이 흘러넘치는 셰익스피어 연기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3년 그녀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인형의 집에서 노라를 연기합니다. 미국 공연계는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령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숱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미니 메던 피스크 같은 연기자는 이제 더 이상
구태의연한 감상적인 작품들에 만족할 수 없게 되죠. 예, 미니메던 미스크, 피스크, 미니메던 피스크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롭게 입센의 1890년 작품 헤다 가블러에 도전합니다. 19세기에 20세기에 걸쳐 미니메던 피스크는 저작거리 연극 흥행계에서 이를 때면 마피아 같은 장사꾼들에 맞서서 예술의 자유란 기치를 내건 대표적인 독립 연기자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입센과 함께 연기에 사실주의적 영역을 개척한 연기자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여성 연기자 아그네스 조르마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에서 당시 최고의 명성을 부과하던 요셉 카인즈의 상대 역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무엇보다도 입센 작품의 섬세한 해석으로 평판이 높습니다. 그녀는 특히 인형의 집에서 노라 역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죠. 한편 입센의 조국 노르웨이에는 여성 연기자 요한네 뒤브바드가 입센의 작품들을 연기합니다. 그녀는 40여 년간을 노르웨이 국립극단의 중심 연기자로 활약하는데 심지어 그녀는 악명높게도 67세의 나이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에서 요정 아리엘 역에 도전합니다. 이탈리아 연기자 에르메테 자코니의 사진입니다. 루시아 리스토리 또는 살비니를 위시해서 그 밖에 몇몇 연기자들의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전적 연기 스타일이 지배적인 이탈리아 무대에 에르메테 자코니는 확연히 사실적인 연기 스타일을 가져와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전개된 사실주의적 경향의 베리스모의 신봉자이며 사실주의의 한 극단적인 경우인 자연주의자들의 벗입니다. 그는 입센의 유령이 이탈리아에서 초연될 때 오스발드를 연기하죠. 그렇지만 연기자 자코니의 폭은 엄청나서요. 그는 사실주의적 경향에 강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품인 미스의 로렌자치오나 또는 셰익스피어 오델로에 이르기까지 작품과 사조를 막론하고 뛰어난 연기력을 과시합니다. 특히 미스의 1833년 작품 로렌자치오는 공연용이 아니라 독서용 희곡이라 연기하기가 엄청 어려운 역할인데요. 1830년에 쓴 첫 작품 베네치아의 밤이 오데온 극장에 실패한 공연이 아니라 독서를 위한 희곡에 미세가 전념했기 때문이었죠. 1847년에야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적 질서에 반발한 낭만주의적 경향, 극단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단편적인 장면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어 평범하게 서술적인 연기로는 소화시키기가 힘듭니다. 자코니는 여든이 넘은 1943년까지 영화에 출연합니다. 그의 마지막 출연작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어요. 자코니의 상대 역으로는 여성 연기자 이르마 그라마티카가 있는데요. 그녀는 동생 엠마와 함께 하프트만과 입센의 작품들을 무대에서 연기합니다. 영국의 남성 연기자 할리 그랜벨 바커는 코트 극장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버나드 쇼, 입센, 존 골즈워디 그리고 하프트만 등과 같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예, 오늘은 헨리 깁센을 에서 비롯해서요, 사실주의적 경향의 연기에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그런 저작거리, 작가주의 연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